세상의 재벌가 며느리였던 여자가 만삭의 몸으로 허름한 식당 뒷골목에서 비를 맞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서 헤어진 전 남편과 마주쳤는데 글쎄 그 남자가 대뜸 이혼할 때 준 수십억은 어디다 두고 이 꼴로 사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하지만 그 모든 돈과 가문의 명예는 처음부터 그 여자의 손에 들어온 적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얘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식당 명우는 서두르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백색 대리석 바닥은 은은한 샹들리에 빛을 반사했고 복도를 맴도는 공기마저 계산된 듯 고요했다. 이곳에서는 발걸음조차 숨을 죽여야 했고 손님들의 대화는 두꺼운 방음벽 너머로 철저히 감춰졌다. 혜진은 그 고요하고도 무거운 공간의 모든 규칙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어느 쪽 복도로 가야 주방으로 이어지는지, 8번 테이블의 까다로운 단골 손님이 어떤 온도의 차를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 고개를 숙이고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를 말이다. 바닥으로 추락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녀는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혜진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홀 한 구석에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닦고 있었다. 술에 취한 중년의 손님이 신경질적으로 밀쳐낸 도자기, 접시가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에 흩어진 직후였다. 날카로운 파편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는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물리법칙을 거스르듯 부풀어 오른 만삭의 배는 그녀의 중심을 끊임없이 무너뜨렸고 굽힌 무릎을 타고 올라오는 통증은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날카로웠다. 하지만 혜진은 단 한 번의 앓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닥에 엎드려 파편을 쓸어 담을 뿐이었다. 명운의 매니저인 미숙이 그 광경을 보고는 서둘러 다가와 혜진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미숙의 눈빛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미숙은 이미 이번 주에만 3번이나 혜진에게 카운터에 앉아 계산만 맡으라고 권유했었다. 하지만 혜진은 매번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겠다는 그녀의 조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 앞에서는 미숙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혜진이 지닌 단단한 위엄은 동정심조차 쉽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파편을 모두 치우고 힘겹게 몸을 일으킨 혜진이 쟁반을 고쳐 잡았을 때 식당의 무거운 원목 정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들어섰다. 혜진의 시선은 12번 테이블의 빈 잔을 향해 있었기에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미숙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입구로 들어선 이들은 강남 한복판의 공기마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색 수트 공간을 훑어보는 여유롭고도 계산적인 시선. 앞장서서 걸어오는 남자는 재훈의 오른팔이자 오랜 친구인 민혁이었고 그 뒤를 따르는 남자는 바로 재훈이었다. 세상이 멈추지도 식당의 조명이 꺼지지도 않았지만 미숙의 시선 끝에서 혜진의 과거와 현재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교차하고 있었다. 재훈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쥐고 살아온 자 특유의 서늘한 기품을 뿜어내며 VIP 3번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미숙은 급히 혜진의 팔을 잡아 끌며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게 했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미숙은 혜진의 손에 들린 쟁반을 빼앗아 들고는 오늘 밤은 안쪽 주방에서만 머물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혜진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식당의 무정의를 통해 VIP 3번 방에서 전통주 시중을 들 직원을 찾는 호출이 울렸다. 원래 그 방을 담당하던 직원이 조금 전 뜨거운 국물에 손을 대어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숙이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리는 사이 혜진은 다시 쟁반을 집어들었다. 혜진은 자신의 감정이나 피로를 변명으로 삼아 이를 회피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흐트러진 유니폼 옷깃을 단정히 정리한 뒤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가볍게 뒤척이는 것이 느껴졌다. 혜진은 한 손으로 부른 배를 살며시 감싸 안으며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짧은 위로를 건넸다. VIP 3번 방에 무거운 슬라이딩 도어가 부드럽게 열렸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과 확연히 달랐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정종의 알싸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고 두 남자는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섰다. 철저히 교육받은 대로 시선은 테이블의 가장자리에 고정했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민혁은 서류에 코를 박고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재우는 등바디에 비스듬히 기댄 채 서늘한 시선으로 민혁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혜진은 테이블 옆에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만삭의 배 때문에 그 단순한 동작조차 뼈가 어긋나는 듯한 압박을 동반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고요했다. 그녀가 차가운 백자 도자기 병을 들어 올려 재훈의 빈잔에 맑은 술을 채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서류를 짚어보던 재훈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뻗어나온 여자의 하얀 손목으로 향했다. 유니폼 소매 아래로 드러난 가느다란 손목, 그리고 술을 따르는 익숙하고도 정갈한 손동작. 재훈의 시선이 여자의 손목을 타고 올라가 조용히 숙여진 옆 얼굴에 닿았다. 재훈의 호흡이 허공에서 멈췄다. 방 안을 채우던 민혁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혜진이 술을 다 따르고 몸을 일으키려 고개를 드는 찰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얽혔다. 영원처럼 길고도 잔혹한 일 초였다. 혜진의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짙은 피로와 체념이었고 재훈의 눈동자 속에 번진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이었다. 재훈의 손에 들려 있던 유리잔이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추락했다. 유리잔은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수십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고 맑은 술이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민혁이 놀라 서류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재훈은 바닥에 깨진 잔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눈앞의 여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아내, 완벽한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그녀가 지금 강남의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재훈의 시선은 혜진의 창백한 얼굴을 지나 앞치마로도 도저히 숨길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오른 그녀의 만삭의 배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재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틈을 벌렸다. 갈라지고 억눌린 목소리가 무거운 방 안의 공기를 가르고 흘러나왔다. 혜진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혜진은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세상의 바닥이 통째로 허물어져 내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과거의 망령이 가장 참혹한 현실에 얼굴을 하고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부서진 유리잔에서 흘러나온 맑은 술이 백색 대리석 바닥을 적시며 천천히 번져갔다. VIP 3번 방을 채우던 무거운 침묵은 숨통을 조일 만큼 압도적이었다. 재훈의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지만 혜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굳어졌지만 수많은 굴욕의 밤을 견디며 단련된 그녀의 이성은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차갑게 억눌렀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혁의 두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쥐고 있던 결제 서류들이 힘을 잃고 바닥으로 속절없이 흩어졌다. 민혁의 얼굴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혜진이 어떻게 쫓겨났는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그 모든 더러운 비밀의 과정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공범이었기 때문이다. 재훈은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킨 채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혜진의 메마른 얼굴과 유니폼 앞치마 너머로 숨길 수 없이 부풀어 오른 만삭의 배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쥐고 흔들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혜진은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녀는 재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외면한 채 바닥에 엎드려 방금 전 자신이 떨어뜨렸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투명한 파편 하나가 그녀의 하얀 손가락 끝을 스치며 붉은 핏방울을 맺히게 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움직였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의 움직임이었다. 감정을 내비치는 순간 자신이 간신히 쌓아 올린 위태로운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 유리 조각까지 쟁반에 담은 혜진은 짚고 있던 무릎에 힘을 주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중심을 잡기 위해 한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살짝 짚어야 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재훈을 향해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그것은 전 남편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식당의 가장 밑바닥 직원이 최고급 VIP 손님을 대하는 완벽하게 건조하고 사무적인 태도였다. 인사를 마친 혜진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 방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혜진을 둘러싸고 있던 팽팽한 긴장감이 끊어지며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주방으로 이어진 좁은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이 비틀거렸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뱃속의 아이가 불안함을 감지한 듯 강하게 발길질을 했다. 혜진은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부른 배를 감싸 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고 수백 번 속으로 되뇌며 그녀는 식당 뒷문으로 향했다. 뒷문을 밀고 밖으로 나서자 차갑고 습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둡고 비좁은 뒷골목에는 굵은 빗방울이 무겁게 쏟아지고 있었다. 혜진은 차가운 비를 맞으며 벽에 기대섰다. 빗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식당의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빗속으로 뛰쳐나왔다. 숨을 헐떡이며 밖으로 나선 남자는 재훈이었다. 민혁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재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민혁을 밀치고 혜진의 뒤를 쫓아온 것이었다. 빗물이 순식간에 그의 비싼 맞춤 정장을 흠뻑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비를 맞으며 벽에 위태롭게 기대어 있는 혜진의 모습이 그의 망막에 시리게 박혔다. 재우는 성큼성큼 다가가 혜진의 팔목을 낚아챘다. 만삭의 임산부라는 사실을 의식해 힘을 조절하려 애썼지만 그의 손끝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혜진의 몸이 돌려 세워지며 두 사람의 시선이 차가운 빛 속에서 부딪혔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재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는 참담함으로 붉게 붉어져 있었다. 자신이 알던 혜진은 대저택의 온실 속에서 가장 우아하게 피어있던 꽃이었다. 그런 그녀가 강남의 뒷골목 식당에서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치우며 다른 남자들의 술시중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위자료는 다 어쩌고 이딴 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건데 내가 당신 손에 쥐어준 그 많은 돈과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는 다 어쩌고 만삭의 몸으로 여기서 남의 술잔이나 채우고 있냐고 물었어. 재훈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날카롭게 찢어졌다. 그는 혜진이 자신을 원망하기 위해 혹은 그 많은 돈을 허투루 날려버리고 일부러 자신의 눈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 믿고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참혹한 현실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혜진은 자신의 손목을 쥐고 있는 재훈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는 재훈이 예상했던 슬픔이나 변명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상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심장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경멸이었다. 혜진의 입술 사이로 비웃음이 섞인 짧고 건조한 미소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재훈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위자료 아파트.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도 눈물로 젖어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소름이 끼칠 만큼 차분하고 명료해서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재훈의 고막을 곧장 파고들었다. 재훈 씨, 나는 당신 집에서 쫓겨나던 그 밤 내가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내 이름으로 된 빚더미, 서류 한 장 외에는 단일 원도 가지고 나온 적이 없어. 혜진의 입에서 나온 활자들이 허공을 맴돌다 재훈의 심장 한가운데로 잔인하게 꽂혔다. 재훈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셨다. 그게 무슨... 재훈이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뗐지만 혜진은 그에게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처연하게 빛나는 눈동자로 그를 꿰뚫어 보며 마침표를 찍듯 덧붙였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완벽한 이혼 합의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차디찬 빗줄기가 재훈의 넓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자신이 굳게 믿고 있던 지난 시간의 진실이 발밑에서부터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날카롭게 때리고 있었다. 재훈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빗속에 굳어버린 채 멀어져가는 혜진의 젖은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강남의 화려함을 밑바닥에서 지탱하는 식당의 지하 주차장은 서늘하고 음습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재훈의 구두가 시멘트 바닥을 지식이며 걷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식당 뒷골목에서 아내의 처참한 진실을 마주하고 돌아온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야수와도 같았다. 주차장 한 구석 재훈의 차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민혁은 다가오는 친구이자 주군에 살기 어린 기운에 뒷걸음질을 쳤다. 질문을 던질 틈조차 없었다. 재훈은 다짜고짜 민혁의 멱살을 틀어쥐고 그를 향해 돌진하듯 밀어붙여 최고급 세단의 보닛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무거운 쇠덩이가 둔탁하게 찌그러지는 파여름이 텅 빈 지하주차장 전체로 날카롭게 메아리쳤다. 민혁의 등에서 전해진 충격으로 그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재훈의 억센 소나귀가 그의 숨통을 옥죄고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민혁의 화이트 칼라 셔츠가 순식간에 구겨지고 재훈의 소나귀 힘에 눌려 민혁의 목덜미에 붉은 핏대가 솟아올랐다. 말해. 재훈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기괴할 정도로 차분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민혁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아내가 쥐고 나갔어야 할 그 돈, 그 아파트, 그리고 완벽했다던 그 망할 이혼 합의서. 도대체 중간에서 무슨 장난을 친 건지 당장 내 눈앞에서 토해내. 민혁은 두려움에 질린 눈동자로 재훈을 올려다보며 애써 변명하려 입술을 달싹였다.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법무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재훈이 멱살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자 호흡조차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다. 친구로서의 정의나 그룹 후계자로서의 품위 따위는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다. 재훈은 민혁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가 숨결마저 얼어붙게 만들 차가운 분노를 쏟아냈다. 내 손으로 내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내 놈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몄는지. 압도적인 공포와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죄책감이 마침내 민혁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허공을 향해 시선을 돌린 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썩은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합의서는 처음부터 조작된 가짜였다는 것. 혜진을 담당했던 변호사 역시 돈을 받고 매수된 연기자였다는 것. 위자료와 아파트 명의는 혜진의 손에 닿기도 전에 유령 회사의 계좌로 철저하게 빼돌려졌으며 그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민혁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재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도대체 누구의 짓이냐고 묻자 민혁은 체념한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사모님이셨어. 그 짧은 한마디가 주차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희 회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짓이었어. 그 여자가 내 곁에서 단 한 푼도 쥐지 못하고 가장 비참하게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라고. 내 공금 횡령 약점을 쥐고 협박하시는데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부터 죽여버리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재훈의 손에서 스르르 힘이 풀렸다. 보닛 위로 무너져 내린 민혁을 뒤로 한 채 재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어머니 성북동의 지배자인 경희가 자신의 아내와 핏덩이를 사지로 내몰았던 잔혹한 악마였다는 사실이 그의 온 세상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눈먼 바보였는지를 깨닫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에
낡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혜진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습기로 가득 찬 자신의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빗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녀는 차가운 장판 바닥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과거의 악몽과 맞닥뜨린 충격이 뒤늦게 밀려오며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거친 숨을 고르며 두 손으로 둥글게 솟아오른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뱃속의 서준이가 어미의 불안을 다독이듯 부드럽게 태동을 보냈다. 혜진은 그 작은 생명의 움직임에 기대어 간신히 무너지는 이성을 붙잡았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짓밟아도 뱃속의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꽉 쥔 주먹에 힘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를 다잡으려던 그 순간 창밖의 좁은 골목으로 묵직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스며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이 누추하고 가난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혜진의 집 앞을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꺼지고 빗속을 가르는 무거운 발소리가 혜진의 얇은 현관문 앞을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었다. 방문 너머의 낯선 인기척에 혜진의 어깨가 굳어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다. 대신 문틈 아래로 미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천천히 아주 느릿한 속도로 낡은 현관문 아래의 비좁은 틈새를 비집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고 세단이 빗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지는 소리만이 남았다. 혜진은 숨을 죽인 채 바닥에 놓인 봉투를 응시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봉투의 중앙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과거 그녀를 숨막히게 했던 성북동 대저택의 권력을 상징하는 붉은색 왁스 인장이 마치 핏방울처럼 선명하게 굳어 있었다. 붉은 왁스 인장은 마치 채 마르지 않은 핏자국처럼 섬뜩했다. 혜진은 빗물에 젖은 손을 뻗어 차가운 장판 바닥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수신인의 이름은 단정하고 꼿꼿한 필체였다. 그 글씨체를 확인한 순간 혜진의 호흡이 허공에서 멈췄다. 성북동 대저택의 지배자이자 그녀의 전 시어머니인 경희의 글씨였다. 봉투를 쥔 혜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녀의 의식은 가장 비참했던 그 폭우 쏟아지던 밤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 그날 밤 성북동 저택의 넓은 거실은 숨이 막힐 듯 서늘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오만한 자세로 앉아있던 경희는 아무런 변명도 듣지 않겠다는 듯 혜진의 발밑으로 수십 장의 사진과 서류를 무자비하게 흩뿌렸다. 혜진의 아버지가 졌다는 가짜 빚더미 서류와 그녀가 재혼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조작된 흥신소의 보고서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어지럽게 뒤덮었다. 결백을 주장하며 무릎을 꿇은 혜진의 머리 위로 경희는 들고 있던 유리잔의 얼음물을 망설임 없이 쏟아부었다. 차갑고 뾰족한 얼음 조각들이 혜진의 창백한 뺨을 치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뼛속까지 시린 물줄기가 그녀의 얇은 옷깃을 무겁게 적셨다. 천박한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경희의 잔인한 모욕이 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베어냈지만 혜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그 모든 치욕을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의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할
남편 재훈은 끝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혜진은 젖은 몸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거대한 철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과거의 끔찍한 환영에서 벗어난 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류 봉투의 입구를 뜯어냈다. 그 안에는 돈다발도 그녀를 올가맬 새로운 협박장도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두 장의 두꺼운 고급 편지지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혜진은 흔들리는 시선으로 편지의 첫 줄을 읽어 내려갔다. 편지의 내용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군림하며 살아온 오만한 여자 경희가 자신의 죗값을 낱낱이 자백하는 고해성사였다. 자신이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며 이제 세상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조한 문장이 이어졌다. 경희는 혜진을 쫓아내기 위해 민혁을 조종하고 가짜 변호사를 매수해 합의서를 위조했던 모든 과정이 자신의 철저한 지시였음을 담담하게 시인했다. 구차한 변명이나 얄팍한 후회 따위는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편지 말미에 혜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 서준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그 아이만큼은 자신이 만든 더러운 음모의 희생양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경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증명할 원본 서류와 자금 추적 내역이 성북동 저택 서재의 비밀 자개함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 자개함을 열 수 있는 열쇠의 위치를 정확히 남겨두었다. 그것은 혜진이 빼앗긴 모든 권리와 명예를 합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완벽하고도 유일한 무기였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혜진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평생을 시달렸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짙은 허탈감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혜진의 시선이 편지의 마지막 장 맨 아래에 적힌 짧은 추신에 닿았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경멸이 피어올랐다. 자신의 권리를 모두 되찾아가되 재훈에게만큼은 어미의 추악한 짓을 절대 알리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아들의 뇌리 속에 자신은 영원히 완벽하고 훌륭한 어머니로 남아야 한다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잔인한 요구였다. 혜진은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편지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평생을 남의 인생을 짓밟고 체면만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자신의 알량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며느리에게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다. 혜진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려던 찰나였다. 방구석에 놓인 낡고 금이 간 휴대전화의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며 무거운 진동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고요하고 좁은 방 안을 채우는 그 진동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처럼 위태롭게 울렸다.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다. 깨진 액정 위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깊이 사랑했고 동시에 가장 처절하게 원망했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재훈이었다. 다음 날 오전 인적이 드문 도심 외곽에 고요한 카페 안은 짓누르는 듯한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갓 볶아낸 원두의 향기와 부드러운 음악이 공간을 채웠겠지만 창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얇은 유리창처럼 위태롭게 얼어붙어 있었다. 재훈의 모습은 처참했다. 언제나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오만한 기품을 뿜어내던
그룹의 후계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듯 그의 두 눈은 붉게 핏발이 서 있었고 구겨진 셔츠 깃과 턱관절을 덮은 거친 수염 자국은 그가 겪고 있는 내면의 붕괴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깍지를 끼고 올려둔 그의 두 손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반면 혜진은 차분했다. 값싼 인부복 위로 낡은 카디건을 걸친 초라한 행사액이었지만 그녀의 꼿꼿한 허리와 고요하게 가라앉은 눈동자는 맞은편에 앉은 재훈을 압도하고 있었다. 혜진은 만삭의 배를 소중히 감싸 안은 채 식어가는 찻잔의 수면만을 조용히 응시했다. 길고 묵직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재훈이었다. 그 아이. 재훈의 목소리는 메마른 모래를 삼킨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가 힘겹게 시선을 들어 혜진의 둥근 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회한,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엉켜 있었다. 내 아이가 맞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처절한 확인에 가까웠다. 혜진은 시선을 들어 재훈의 일그러진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변명이나 감정의 동요 없이 그녀는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 당신 아이야. 이름은 서준이로 지었어. 아이의 이름이 허공을 가르고 나오는 순간 재훈의 두 눈에 고여있던 붉은 핏발이 더욱 짙어졌다. 자신이 아내를 버려두었던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 그녀 홀로 자신의 핏줄을 지켜내며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재훈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쓸어내렸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삼키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아직 정체를 알지 못하는 배우를 향해 살기를 뿜어냈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재훈의 목소리가 카페의 고요함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당신을 그 지옥으로 몰아넣고 내 아이를 길거리에서 태어나게 만들 뻔한 그 쓰레기 같은 놈들. 가짜 변호사부터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 쥐새끼들까지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뼈대조차 남지 않게 부셔버릴 거야. 그게 누구든 세상 끝까지 찾아내서 당신 발밑에 무릎 꿇리겠어. 재훈은 자신이 혜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가 철저한 복수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그 자들을 짓밟고 혜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핏대선 목소리로 맹세했다. 그러나 혜진의 반응은 서늘했다. 재훈의 피 끓는 맹세를 듣고도 그녀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위안이나 기쁨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는 맞은편의 남자를 향한 지독한 연민만이 고여 있었다. 혜진은 낡은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간밤에 자신의 비좁은 단칸방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건조한 마찰음을 내며 붉은 왁스 인장이 찍힌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재훈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과연 당신이 그 말을 지킬 수 있을까? 혜진의 차가운 질문에 재훈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밀랍으로 굳혀진 붉은 인장을 확인한 순간 재훈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것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북동 대저택의 서재에서 어머니 경희가 중요한 문서를 봉인할 때 쓰는 표식이었다. 읽어봐. 당신이 뼈대조차 남기지 않고 부셔버리겠다고 맹세한 그 쓰레기가 누구인지 그 안에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으니까.
재훈의 손끝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렸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거칠게 봉투를 뜯어내고 안에 든 2장의 편지지를 꺼내어 펼쳤다. 단정하고 꼿꼿한 필체, 틀림없는 어머니 경위의 글씨였다. 편지의 첫 줄을 읽어 내려가는 재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할수록 그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갔고 턱관절을 앙다문 그의 입술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최장한 말기라는 선고,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해 며느리를 사지로 내몰고 가짜 서류를 꾸며낸 잔혹한 자백, 그리고 마지막 추신에 적힌 아들인 자신에게만은 완벽한 어머니로 남고 싶다는 이기적인 애원까지,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재훈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자신이 혜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뒤에 숨어있던 진실은 너무도 거대하고 참혹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냈던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와 핏덩이 같은 자식을 진흙탕에 처박고 비웃었던 악마였다는 사실은 재훈의 세계관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렸다. 편지를 쥐고 있던 재훈의 손에서 툭 하고 힘이 빠졌다. 두꺼운 편지지가 허공을 맴돌다 테이블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고통으로 찢겨나간 짐승 같은 탄식이 재훈의 입술을 비집고 흘러나왔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테이블 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오만하고 차갑게 살아왔던 강남 재벌가의 후계자가 초라한 카페의 구석자리에서 짐승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형벌을 받는 죄인처럼 한없이 작고 위태롭게 흔들렸다. 혜진은 그 처절하게 부서진 남자의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서준이 있는 배 위로 천천히 손을 얹었다. 폭풍은 이제 막 성북동 대저택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었다. 혜진을 태운 낡은 택시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 멈춰섰다. 창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서울에서 가장 견고하고 폐쇄적인 권력의 상징인 성북동 대저택의 거대한 철문이었다. 혜진은 택시비 지폐를 건네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낡은 카디건 자락을 들추었지만 그녀는 만삭의 배를 안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웠다. 비참하게 내쫓겼던 그 지옥으로 그녀는 제 발로 다시 돌아왔다. 철문 앞에는 혜진보다 먼저 도착한 재훈이 서 있었다. 카페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만든 거대한 철성 앞에 마치 그림자처럼 우두커니 서서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부채감과 처절한 결의가 맺혀 있었다. 재훈은 혜진에게 어떤 변명도 섣불린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혜진이 다가오자 묵묵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육중한 철문의 호출기를 눌러 문을 열었을 뿐이다. 두꺼운 금속 문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양옆으로 갈라졌다. 재훈은 혜진의 한 걸음 뒤에 서서 그녀의 보폭에 맞추어 걸음을 옮겼다. 과거에는 그가 늘 앞장서서 걸었고 혜진이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지만 이제 2 사람의 위치는 완벽하게 역전되어 있었다. 재훈은 자신이 무지했던 대가로 아내가 겪어야 했던 그 잔혹한 공간을 이제는 온몸을 바쳐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함께 걷고 있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 화려하고 서늘한 공기가 혜진의 폐부를 찔렀다.
값비싼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그녀가 쫓겨나던 그 끔찍한 비 내리던 밤과 완벽하게 똑같았다. 갑작스러운 혜진과 재훈의 등장에 거실을 청소하던 가사도우미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리를 굽혔지만 혜진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곧장 복도 끝에 위치한 서재로 향했다. 경희의 서재는 저택 내에서도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였다. 무거운 흙단목 문을 밀고 들어가자 오래된 종이와 짙은 나무 향기가 섞인 묵직한 공기가 혜진을 맞이했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방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책상으로 다가갔다. 편지에 적힌 대로 책상 아래에 숨겨진 서랍을 열자 화려한 자개가 수놓아진 낡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혜진의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열쇠가 자개함의 자물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금속이 맞물리며 잠금 장치가 부드럽게 풀리는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뚜껑을 열어젖히자 그 안에는 혜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시궁창으로 쳐박았던 진실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위조된 이혼 합의서, 원본 매수된 가짜 변호사와의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 그리고 위자료를 빼돌린 해외 유령 회사의 계좌 정보가 담긴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 혜진은 그 서늘한 증거물들을 꺼내어 자신의 손에 꽉 쥐었다. 종이 뭉치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혜진의 잃어버린 시간과 피눈물은 태산보다 무거웠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서재 입구에 기대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재우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는 그 완벽한 증거들이 다름 아닌 자신의 집, 자신의 어머니 서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한번 지옥불에 밀어 넣고 있었다. 증거들을 모두 가방에 챙겨 넣은 혜진이 몸을 돌려 서재를 빠져나가려던 찰나였다. 굳게 닫혀있던 서재의 흙단목 문이 등 뒤에서 천천히 아주 느릿한 속도로 열리기 시작했다. 복도의 차가운 조명이 어두운 서재 안으로 길게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의 경계선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경희였다. 성북동에 범접할 수 없는 지배자이자 피도 눈물도 없던 철의 여인. 그러나 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은 혜진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 오만한 포식자의 형상이 아니었다. 췌장암이라는 치명적인 병마가 그녀의 몸을 잔인하게 갉아먹은 흔적이 역력했다. 고급스러운 실크 실내복은 앙상하게 마른 어깨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고 양보른 병색이 완연하여 깊게 패여 있었다. 그러나 무너져 내린 육신과 달리 혜진을 똑바로 응시하는 경희의 두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떨리는 턱을 애써 치켜들고 특유의 오만한 위험을 잃지 않으려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재훈이 굳은 얼굴로 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려 했지만 혜진이 손을 뻗어 재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것은 재훈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 온전히 혜진과 경희 두 사람만이 끝내야 할 지독한 악연의 결산이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서류 가방을 쥔 채 꼿꼿하게 선 며느리, 그리고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었으나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앙상하게 말라버린 시어머니, 과거 권력의 정점과 밑바닥에 서 있던 두 여자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뀐 채 서재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서늘하고 치명적인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서재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경희의 거친 숨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지팡이를 짚은 그녀의 앙상한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고 화려한 실크 가운은 주인을 잃은 허물처럼 그녀의 마른 몸 위에서 겉돌고 있었다. 한때 성북동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의 운명을 뒤흔들던 여자의 뒷모습은 이제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경희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서재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시선은 혜진이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 서류 가방으로 향했다. 자신의 치부이자 공들여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경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국 그걸 손에 넣었구나. 경희의 목소리는 소의 긁는 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평생을 남들 위해서 군림해온 여자답게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서늘한 냉소를 선택했다. 혜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단지 병든 노파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릴 뿐이었다. 어머님이 남기신 자취니까요. 제가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셨더군요. 마치 언젠가는 제 발 앞에 바칠 헌정사처럼 말이죠. 혜진의 담담한 대꾸에 경희의 안색이 더욱 창백하게 질렸다. 경희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기 위해 서재용 안락의자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재훈이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죄악과 그 죄악 앞에 당당히 선 아내 사이에서 재훈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경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혜진의 만삭인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것은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가문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와 자신의 핏줄을 향한 뒤틀린 집착이었다. 그 아이, 내 손주가 맞느냐? 경희의 물음에 혜진은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혜진은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경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어머님이 길거리로 내쫓고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굶겨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아이요. 이 아이의 혈관에는 재벌가의 고귀한 피가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영혼에는 어머님이 심어주신 지옥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서재의 벽면에 부딪혀 날카롭게 공명했다. 경희는 충격을 받은 듯 뒤로 주춤거렸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격렬하게 기침을 내뱉기 시작했다. 하얀 실크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 위로 점점이 번져가는 선명한 핏자국을 숨길 수는 없었다. 죽음이 그녀의 덜미를 바짝 죄어오고 있었다. 경희는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다. 둔탁한 나무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몸은 종이장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재훈이 본능적으로 비명을 삼키며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경희는 재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혜진의 발치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성북동의 지배자 경희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혜진의 혜진 구두 앞에 이마를 바짝 들이대며 바닥을 긁는 손톱 소리와 함께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그 아이만큼은, 우리 가문의 핏줄만큼은 지키게 해다오. 죽기 전에 그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볼 수 있게 해준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마. 내 모든 재산도, 이 집도, 네 명예도 전부 다. 성북동 대저택의 여왕이 며느리의 발밑에서 바닥을 기며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죄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욕심을 채우기 위한 처절한 거래였다. 재우는 그 참혹한 광경에 차마 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벽에 기어들어가는 신음을 내뱉으며 무너져 내렸다. 혜진은 발밑에서 떨고 있는 경희를 내려다보았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휘두르던 여자의 마지막이 고작 타인의 자비에 매달리는 구걸이라니. 혜진은 천천히 가방을 고쳐맸다.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제게 주실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돈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찾아갈 겁니다. 혜진은 경희의 오열을 뒤로 한 채 서재 문을 향해 돌아섰다. 문고리를 잡은 혜진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는 노파를 향해 차갑게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이 아이 서준이는 평생 이 집의 문턱을 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만든 이 화려한 지옥에 제 아들을 단 1초도 머물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게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대답입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문을 열고 나갔다. 복되는 경희의 짐승 같은 곡소리와 재훈의 억눌린 흐느낌이 뒤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혜진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가로질러 대저택의 거대한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성북동에 견고했던 제국이 한 임산부의 무거운 발걸음 아래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혜진은 자신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서준의 강한 태동을 느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 진짜 전쟁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혜진이 떠나간 서재 안에는 부서진 권력의 잔해만이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재우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평생 올감했던 거대한 족쇄가 바로 눈앞에서 녹슬어 부서지고 있었다. 그의 귓께는 어머니의 곡소리 대신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혜진의 고요하고 단단한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재우는 무릎 꿇은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평생을 향해 걸어왔던 어머니의 그림자를 등지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 채 떠나가는 그 잔인한 뒷모습은 경희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가장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형벌이었다. 그날 이후 재벌가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재훈은 성북동의 아들이 아닌 복수심에 불타는 한 마리의 늑대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룹의 법무팀이 아닌 외부의 가장 유능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로펌을 비밀리에 고용했다. 죄책감으로 폐인이 되었던 민혁은 속죄의 기회를 얻기 위해 재훈의 발밑에 기꺼이 충견이 되었다. 경희가 꾸며낸 모든 더러운 거래의 경로를 꿰뚫고 있는 민혁의 자백은 재훈의 손에 쥐어진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추적이 시작되었다. 혜진의 돈을 가로챈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은 스위스 비밀 계좌까지 끈질기게 파헤쳐졌고 돈을 받고 자취를 감췄던 가짜 변호사는
제주도의 한적한 별장에 숨어 있다가 꼼짝없이 덜미를 잡혔다. 재훈의 돈과 권력은 이제 혜진을 짓밟는 흉기가 아닌 그녀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몇 주가 흐르고 싸움의 결과는 혜진의 눈앞에 놓여졌다. 변호사 사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눈부신 정영이 펼쳐져 있었다. 혜진은 변호사가 건넨 한 장의 공식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다. 부당하게 동결되었던 그녀 명의의 모든 자산이 해제되었으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이 이자까지 더해져 그녀의 통장으로 완벽하게 복구되었음을 증명하는 은행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혜진은 서류를 쥔 채 창밖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마주한 듯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손을 들어 둥글게 솟아오른 배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그녀의 아들 서준은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단칸방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마침내 힘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혜진의 아랫배에서부터 칼로 찌르는 듯한 격렬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녀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서류를 떨어뜨리고 책상 모서리를 붙잡으며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했다. 창백해진 얼굴 위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재우는 변호사 사무실 건너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굳은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던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진동음과 함께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액정 화면에 뜬 이름은 혜진이 아니었다. 성북동 대저택의 집사였다. 재훈의 심장이 불길한 예감에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집사의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도련님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방금 쓰러지셔서 지금 의식이 없으십니다. 서울의 중심부를 가르는 도로 위로 2대의 구급차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절박한 사이렌 소리를 울부짖으며 질주하고 있었다. 한 대는 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를 향해, 또 다른 한 대는 성북동과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의 응급센터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도시의 무심한 소음 속에서 한 생명의 탄생과 또 다른 생명의 종말이 숨막히는 교차로를 그리고 있었다. 재훈은 산부인과 분만실 앞 차갑고 하얀 복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의 온 신경은 굳게 닫힌 수술실 문 너머에 갇혀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혜진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고 이제 남은 것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곁을 맴도는 것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혜진의 조산 소식은 그의 심장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는 꺼지지 않은 채 대학병원 응급실에 나가 있는 민혁으로부터의 문자 메시지가 끊임없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회장님 심정지, 제세동기 사용, 혈압 급격히 저하, 위독하십니다. 의료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재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핏줄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가문의 후계자로서, 아들로서 그는 마땅히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의 두 발은 마치 거대한 납덩이가 달린 것처럼 분만실앞 복도 바닥에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를 지옥으로 내몬 죄인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평생 지탱해 주었던 유일한 기둥이었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음으로 내팽개쳤던 아내와 그 존재조차 몰랐던 피덩이. 재훈은 잔인한 운명의 저울 위에서 자신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땀으로 축축해진 두 손을 모아 얼굴을 감싸 쥔 채 그가 무너져 내리려던 순간 그의 귓가에 혜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이 아이 서준이는 평생 이 집의 문턱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 단호했던 목소리가 재훈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번개처럼 내리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흔들리던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굳건해지기 시작했다.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어머니의 죄도 자신의 과오도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명확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 아닌 아들의 탄생을 선택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재훈의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분만실의 두꺼운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세상을 향한 우렁찬 외침이 터져나왔다. 우왕! 작지만 강인한 생명의 울음소리가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복도 전체로 울려 퍼졌다. 재훈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잠시 후 간호사가 하얀 강보에 쌓인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훈은 홀린 듯 다가가 떨리는 두 팔로 아기를 받아 안았다.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가락, 아버지와 꼭 닮은 짙은 머리숱,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평온하게 잠든 얼굴. 재훈은 자신의 아들을 내려다보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기의 강보 위로 툭 떨어졌다. 그가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삼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재훈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 화면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화면 위에는 민혁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다. 회장님 영면하셨습니다. 한 생명의 첫 울음소리가 멎어가는 복도 끝에서 또 다른 한 생명의 마지막 숨결이 차갑게 흩어지고 있었다. 재훈은 갓 태어난 아들의 온기를 느끼며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어머니의 죽음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 위로 탄생과 소멸이라는 인간의 가장 무겁고도 신성한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고 있었다. 몇 달이 흐른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공기가 맑았다. 은행나무 잎사귀가 도시의 아스팔트 위를 노랗게 뒤덮던 어느 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사찰에서는 경희의 백일제가 조용히 치러지고 있었다. 화려했던 생전의 위세와는 어울리지 않게 장례식은 오직 재훈과 몇몇의 직계 가족만이 참석한 채 차분하고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혜진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품에 안긴 채 평온하게 잠든 서준을 담요로 감싸고 법당의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참석은
용서나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인 서준의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질기게 이어졌던 악연의 고리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성숙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재우는 말없이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야위고 단단해진 그의 옆모습에서는 과거에 오만했던 재벌 3세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망가졌던 지난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아내와 아들을 향해 소리 없는 참회를 올리고 있었다. 제가 끝나고 두 사람은 사찰의 고즈넉한 뜰을 나란히 걸었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혜진은 성북동 대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통장으로 되찾은 정당한 재산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신식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다. 성북동의 낡고 권위적인 대저택과는 달리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따스한 원목, 바닥과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벽지로 꾸며져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서준을 위한 아기용품들이 알록달록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곳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혜진과 서준의 삶을 위한 공간이었다.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서툴게 장바구니를 든 재훈이 서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 대신 평범한 니트와 면바지 차림에 그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조심스러운 방문객이었다. 서준이 분유가 거의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재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분유뿐만 아니라 기저귀와 서준이 같고 놀기 좋아 보이는 딸랑이가 들어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행동으로 무너진 신뢰를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 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혜진은 말없이 길을 비켜주었다. 거실로 들어선 재훈은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서준을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자신의 세상 전부인 듯 소중하게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혜진은 복잡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주방의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혜진이 직접 끓인 특별할 것 없는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이 전부인 소박한 저녁 식사였다. 재훈은 익숙하게 수저를 들었지만 밥 한 술을 뜨기 전 혜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혜진은 뜨거운 밥을 한술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지자 그녀는 비로소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훈을 바라보며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모두 잊었다는 거짓 미소가 아니라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는 생존자의 미소였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당신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고 계셔. 우리에게는 서준이가 있잖아. 혜진은 잠든 서준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복수나 원망 같은 건 이제 아무 의미 없어. 그런 무거운 짐을 서준이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거. 서준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거야. 재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뜨거운 김치찌개를 한 입 떠 넣었다. 짜고 매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눈시울을 적셨다. 식사가 끝나고 재우는 돌아갈 채비를 했다. 혜진은 현관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건널 수 없는 깊은 협곡은 아니었다. 재우는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망설이다가 혜진을 향해 돌아섰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 그의 물음에는 재벌 후계자의 오만함이 아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대답 대신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혜진은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그녀의 품에 안겨 잠에서 깬 서준이 작게 칭얼거렸다. 혜진은 아들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강물 위로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그 불빛은 한없이 아름다웠다. 한때는 짓밟히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지옥의 불구덩이를 맨발로 건넜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의 가장 눈부신 풍경을 제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완전한 평온함이 깃든 미소가 번졌다. 화려한 잭이나 통쾌한 복수로 얻어낸 행복이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의 손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쌓아 올려 비로소 만들어낸, 그래서 결코 부서지지 않을 단단하고 따뜻한 행복이었다. 그것이야말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힘이 하지만 끈질긴 새벽의 빛이었다.